인간 보편적인 공간 심리를 찾아서 인간의 직립이족 보행과 수평 N수직 공간관. 인류의 조상은 침팬지 가게와 갈라진 이후 나무에서 내려와 땅바닥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생존과 번식, 성공도를 높이기 위해 네발 보행에서 직립이족 보행으로 진화하였다. 이것은 장거리 이동과 넓은 시야, 확보 등 아프리카 사바나 환경에서 인간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간적 인식의 전환을 수반하였다. 인간은 태어나 유아기 동안 뒤집기, 배밀이 등의 단계를 거치며 엎드린 자세에서 앉는 자세로 성장한다. 이때 수평적인 엎드린 자세에서 수직에 앉는 자세로의 변화는 자세의 성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의는 새로운 공간적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후 이러한 자세의 성취는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일상적으로 되풀이된다. 인간은 낮 동안 직립 생활을 한다. 그것은 질서정연한 인간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 중력이나 여타 자연의 힘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밤이면 다시 수평에 엎드린 자세로 복귀하는데 그것은 중력이나 여타 자연의 힘에 대한 순응을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세계와의 작별을 의미한다. 인간이 직립 자세로 서 있는 상태의 공간은 6방향, 즉 위와 아래,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뉜다. 독일 철학자 볼로에 따르면 그 세 쌍의 대립 방향은 서로 대등하지 않으며 위와 아래의 방향을 다른 것과 분리시켜 생각해야 한다. 즉 오른쪽과 왼쪽, 앞과 뒤는 인간이 몸을 돌리면 방향이 바뀌지만 위와 아래는 인간이 눕거나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앞은 내 몸이 향해 있는 곳에서 내 앞에 있는 방향이지만 내가 몸을 돌리면 방금 앞이었던 곳은 뒤도 되고 오른쪽도 되며 그 중간 방향도 될 수 있다. 즉 내가 몸을 돌리더라도 나를 제외한 공간은 고정되어 있고 공간 속에서 나 혼자 몸을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공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른쪽과 왼쪽, 앞과 뒤는 직립해 있는 인간의 자세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수직축은 인간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력의 방향을 통해 객관적으로 주어진 방향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직립 자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수직 공간은 수평 공간과 대립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왔다. 수평과 수직은 곧 자연과 문화, 현실과 초현실, 물질과 정신, 수동성과 능동성의 대립적 상징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4748. 서양의 신전과 한국의 전통 사찰이 대부분 높은 언덕이나 산 위에 있는 반면 일반 주택들은 낮은 평지에 자리하고 있다. 직립이족 보행에 따른 인간의 보편적인 수평 N수직 공간 심리는 건물의 조성 목적에 따른 자리 선정에 이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측면이 강조되는 종교용 건축물의 자리 선정에는 수직적 공간 심리가 활용되었다. 즉 서양의 신전과 한국의 전통 사찰들은 대부분 높은 언덕이나 산 위에 자리한 경우가 많다. 높은 언덕이나 산 위에 있다는 말은 신전 및 사찰의 위치가 높게 드러난 돌출 지형이라는 의미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평지에 형성되어 있는 인근 마을보다 해발 고도가 높은, 즉 수직축의 낮은 위치인 마을보다 수직축의 높은 위치인 산 위라는 의미도 있다. 이것은 장소의 선택에 있어 낮은 자리에 있는 일반 주택보다 수직축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종교용 건축물은 건물의 외양 또한 수평 대비 수직의 비율이 큰 형태로 하늘을 향한 수직성을 지향하고 있다. 종교용 건축물의 수직축의 높음의 지향은 자리 선정에 그치지 않고 건축물의 형태와 계단 등의 각종 기법으로까지 이어졌다. 종교용 건축물은 일반 주택에 비해 수평 대비 수직의 비율이 크며 하늘을 향한 수직성을 강조한 형태이다. 그리고 진입 공간에 연단이나 계단을 조성하여 땅바닥에서 건축물을 다시 들어올렸다. 비단 종교용 건축물에서뿐만 아니라
동일 영역에서의 건축물의 조성 목적에 따라 수평 N수직 공간 심리가 반영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의 궁궐이 그러하다. 왕의 진무 공간은 정신적 공간으로서 수직적 건물인 반면 침소 공간은 편안한 휴식을 위한 육체적 공간으로서 수평적 건물이다. 종교용 건축물의 수직성의 강조는 존경심과 권위감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었다. 평지의 낮은 지역에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저 멀리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 건축물에 대해 존경과 신비감을 갖고 살아갔으며 방문객들은 높은 계단을 통해 어렵게 도달한 뒤 수직으로 뻗은 건축물을 보고 다시 한번 존경심과 권위감을 느꼈던 것이다. 조선의 궁궐에서 왕의 진무 공간 정신적 공간이 수직적 건물임에 비해 침소 공간 육체적 공간은 수평적 건물이다. 장소의 혼. 땅에 영이 존재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공통적인 관념이다.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는 일정한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왔다. 각 문화권에는 나름대로의 의미, 즉 힘, 병의 치료, 자연과의 유대, 성스러움 또는 공포, 위협 등을 느끼고 경험하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 서양에서는 이와 같이 장소에서 독특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장소의 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미국의 미생물학자 르네 듀보는 각 장소에는 혼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장소의 혼은 외관으로 드러난 경관 속에 숨어 있으며 장소의 경관과 혼 가운데에서 그 장소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자기 외모의 개성이나 특성을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계속 지니게 되는 것처럼 장소에는 어떤 내적인 숨겨진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외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정체성이 지속될 수 있다. 장소의 정체성은 외부로 드러난 경관과 그 속에 내재된 장소의 혼이 함께 어우러져서 형성된다. 그래서 장소의 정체성을 심오한 수준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경관 속에 내재된 장소의 혼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장소의 외부자의 입장이 아닌 내부자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몸으로 느끼는 장소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한편 본론은 장소의 혼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 장소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분위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이해하는 핵심 현상이자 모든 공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공간은 밝은 분위기를 내는 곳도 있고 가벼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곳도 있으며 그 외 어두운 분위기, 밋밋한 분위기,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각 공간이 가진 분위기의 특성은 해당 공간에 머물고 있는 인간에게 전이된다. 서양의 장소의 혼은 풍수 이론의 기의 개념과 유사하다. 둘 다 자연에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기는 풍수 이론의 중심이다. 그래서 풍수 이론에서 말하는 풍수의 목적은 생기로 가득 찬 땅을 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가 생기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풍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파에 따라 다양한 논리 체계로서 접근한다. 그중 형세론은 외관상 드러난 형상을 보고 생기로 가득 찬 땅을 찾는 이론이다. 즉 형세론에서 땅을 파악하는 절차는 산줄기가 상하좌우 운동을 유연하게 하면서 혈장으로 이어지는지 갈룡 산줄기가 적절한 높이로 혈장을 잘 둘러싸고 있는지 장풍 그리고 영역 내외부의 물줄기가 구불구불하게 천천히 흘러가는지 득수를 본 다음 그러한 형상을 갖춘 영역 내에서 최적의 장소를 주거지 묘소로 정하는 정의할 것이다. 르네 듀보의 관점에서 형세론은 장소의 경관 형상을 통해 그 장소 속에 내재된 장소의 혼생기를 찾는 것이다. 형세론의 이러한 경관 중심적 특성은 자칫 그 목적인 장소의 혼생기를 찾음에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즉 상식적인 범주에서 장소의 혼이 땅마다 각기 다를 것이고 그에 따라 외관으로 드러나는 경관 또한 모두 다르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 형식적인 경관 분석 틀관룡장 풍둑 수정혈로서 장소 속에 내재된 각 장소의 혼을 정확하게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 문제는 형세론이 풍수지리계 내부의 타 유파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세론은 타 유파에 비해 비교적 객관성이 높은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풍수 이론의 또 다른 논리 체계인 형국론 또한 자연에 생명력이 있다고 본다. 형국론은 우주 만물의 겉으로 드러난 형상 속에는 그에 상응한 기상과 기운이 내재해 있다는 개념을 원리로 삼는 이론이다. 그래서 한국의 산천과 마을에는 풍수 형국과 관련한 지명이 부여된 곳이 흔하다. 옥녀가 단장하는 땅, 비룡이 승천하는 땅, 노승이 예불하는 땅, 신선이 책을 읽는 땅, 기러기가 나래를 접는 땅, 거미가 알을 품는 땅과 같이 모든 땅은 생명체로 은유되고 해석된다. 형국론이 장소의 경관을 통해 그 장소 속에 내재된 장소의 혼을 찾는 점에서 형세론과 동일하다. 그러나 형세론이 그 나름대로의 분석틀, 갈룡 장풍득수 정혈로서 장소의 경관을 파악하는 데 비해 형국론은 장소의 경관을 생명체나 물체에 은유하여 해석한다. 앞서 설명한 여러 주장들의 타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시공을 떠나 땅에는 장소의 혼이 존재하며 그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전통 공간관인 풍수의 논리체계로 바라보는 장소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의 혼의 존재는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공간 인식의 하나이다. 그리고 나아가 장소의 혼은 장소적 특성에 따른 활용의 첫걸음이기도 한다. 각 장소에 혼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종류와 특성에서 다르다. 따라서 인간의 장소 활용에 있어 장소의 혼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 장소를 경험하는 인간은 해당 장소의 정체성을 더욱 심오한 수준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